아이돌 하면은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멜론 차트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노래를 알 정도니까요. 이 세계 아이돌의 멤버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안 가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보면 재밌어요. 가상 인물이 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나타나죠. AR, VR 콘텐츠 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시리즈 A, B로 못 가더라고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수익화가 안 되고 워낙 투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거기로 못 가는 거겠죠. 상자산은 파는 수단 같은 걸로 메타버스에 접근했기 때문에 왜 하는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일단 메타버스를 하자라고 시작했던 그런 데들이 망했어요. 지금 이제 역순이 된 거죠. 혁신성과 투자금이 문제였던 거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때가 됐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은 메타버스를 주제로 죽음의 계곡에 빠진 메타버스 부활할 일만 남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시국에 메타버스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때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많은 분들께 질문을 하면 티타임즈에서 메타버스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고 인터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들어보면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정의들이 엄청 다양했어요. 아까 심 대표님이 인터넷이니까 메타버스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인터넷 전체를 메타버스로 보신 분들도 계셨고 그냥 당시 메타버스를 보면은 뭐 MR, 그러니까 MR은 AR, VR 합친 거죠. 뭐 게임, 업무용으로 쓰는 뭐 가상 공간, 그다음에 뭐 버추얼 휴먼 이런 게 다 혼재된 의미로 사용이 됐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망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그 메타버스는 그 중에서 어떤 분야인지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정 분야가 망했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첫 번째로 망했다고 싶은 거는 NFC를 판 수단으로 썼던 메타버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로블록스나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들은 여전히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제페토 같이 소셜 미디어 성격이 강한 메타버스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망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분야가 망했다기보다는 서비스의 가치가 별로 높지 않은 서비스들이 망했던 거죠. 그리고 일단 메타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왜 하는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일단 메타버스를 하자라고 시작했던 그런 데들이 망했죠. 컴투버스 같은 데도 미리 죄송하지만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킬러 서비스가 없었던니까 사람들을 못 모았고요. 싸이월드가 했던 이런 데는 어떻게 가상자산을 파는 수단 같은 걸로 메타버스에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는 생각보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동들을 온라인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행사들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해서 급히 만들었던 서비스들은 딱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확실히 좀 쓸모가 없어진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안 된 서비스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판교 사투리로 이야기했을 때 마켓핏과 와우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용자들이 쓸 유인 도구라든지 아니면 목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투심이라든지 기술 혁신성이 너무 강했고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메타버스를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게임 뭐랄까 넥스트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후술을 하고자 하고요. 어쨌든 게임이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과거 게임 업계가 굉장히 잘 됐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헝그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SI를 해서라도 뭘 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용자들 몰입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용자들이 정말 3일 넘게 뭐 게임방에서 라면만 먹고도 이제 게임할 수 있게끔 좀 마켓핏과 와우 포인트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투자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악랄하게라는 그런 비판과 평가를 들으면서까지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게임 업계가 산업화가 됐는데 근데 메타버스를 보면 그게 반대인 것 같아요. 이게 투자가 많이 몰린다는 얘기가 있고 물론 나름의 엣지나 이런 건 만들었으니까 했겠죠. 굉장히 기술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기능성을 만들어내야 됐고 이용자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패착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게임과 같은 뿌리고 어떻게 보면 게임 그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기존 게임 업계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자와 공급자의 괴리인 것 같아요. 공급자들은 메타버스를 하려고 메타버스를 했는데 이용자들은 메타버스를 하려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애가 로블록스 좋아하는데
그냥 게임 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나는 메타버스를 체험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메타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서비스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많이 주목받았던 게 뭐 이프렌드, 그다음에 뭐 싸이타운, 그다음에 제페토 이제 이런 데 많이 있었는데 이런 데 지금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메타버스가 망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배달에 다 죽는다 할 때 죽은 거는 배달의 민족이 아닌 나머지들이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망했다고 할 때도 메타버스 다 망한 게 아니고 되는 애들과 안 되는 애들이 구분되는 거고 네. 이제 안 되던 회사들이 이제 접거나 뭐 투자가 끊기거나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고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한 2천만 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잘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은 보면 글로벌에서 한 1,500에서 2천만 명 정도 접속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구찌가 자기네 패션쇼를 제페토에서 하더라고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1, 2년 전에 2천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정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장을 멈췄다는 게 이제 지금 제페토의 가장 큰 위기인데 제페토는 이 문제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또 중국에 국한되어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 시장성에서 우리가 라인이 글로벌 메신저로 갈 거야라고 했지만 결국 일본과 태국에 갇혔잖아요. 네. 제페토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더 넓은 국가로 퍼져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뭐 회사 측은 뭐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어느 날 정부가 제페토 막아라고 하는 순간 막힐 수도 있는 서비스거든요. 네. 리스크는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 진행하기 전에 좀 한번 여쭤보면은 최 대표님은 메타버스를 게임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정의가 가능할 테고 그에 대해 의견이 제각각이지만 저도 이제 좀 공격적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메타버스는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업무 툴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든지 SNS로서 가치가 부각되는 거는 그냥 기능성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죠. 그래픽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여가라든지 재미 위주로 움직이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좀 기존 게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뭐냐면 플랫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메타버스는 일단은 다양한 참여자를 좀 품을 수가 있어요. 기존 게임은 그런 게 없었죠. 어떻게 보면 게임 운영사가 A부터 Z까지 다 코딩해서 만든 일종의 가상 세계인데 메타버스는 다양한 그런 참여자라든지 아니면 기술 연계가 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NFT나 코인을 통해서 뭐 기존의 아이템이라든지 사이버머니라든지 이런 게 한 단계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일종의 경제 생태계를 꾸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아니면 뭐 VR, AR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좀 넥스트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도 저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 합쳐져서 굉장히 폭발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아마 게임 취재한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 업계라든지 게임 산업이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인더스트리 내에서는 게임을 하나의 종합 예술로 보고 있고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볼 만큼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메타버스가 앞서 얘기한 좀 마켓핏이라든지 아니면 그 와우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폭발력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전제로 좀 얘기할 것 같고 네.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심재석 대표님은 메타버스가 어느 분야라고 보십니까? 최 대표랑 말한 거랑 비슷한데 저는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이라 생각하거든요. 뭐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용도로도 쓰는데 새로운 플랫폼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냥 새로운 플랫폼인데 거기에 가상 나의 새로운 자아가 가상의 자아가 존재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게임이다. 그렇죠. 약간 더 넓게 아우르시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약간 디지털 트윈 쪽으로 더 많이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랑 같이 복제한,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스투처럼 완전 복제는 아니고 구글 맵의 연장선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업무 환경에서의 뭐 AR을 접목한 막 그 뭐 수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메타버스를 그쪽으로 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도 확실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직도 메타버스가 딱 어느 부분이 메타버스로 딱 치고 나가는 게 확실하진 않군요. 저는 그런 부분은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거를 IoT 다 네.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메타버스 키워드가 뜨면서 포장한 결과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사실 디지털 트윈은 원래 있었던 원래 거니까. 있던 거고. 네. 네.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도 메타버스가 완전히 죽진 않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고요. 말씀대로라면 헤드셋은 메타버스의 정의에서 빠져도 상관없는 걸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아까 게임 말씀해 주신 게 MR 쓰고 하는 게임도 포함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게임이라는 게 이해를 최대한 쉽게 하고 논의를 좀 좁히기 위해서 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게임이라는 것도 MMORPG가 모든 게임은 아니거든요. FPS가 모든 게임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한메타자도 게임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잘 할 수 있는 것도 다 게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좀 방대함이라든지 범용성을 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무엇을 게임이라고 불렀느냐라고 할 때 아까 한메타자도 말씀을 해주셨고 아니면 교육용 게임도 있고 뭐 시뮬레이션 게임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그래픽이 입혀져서 나의 자아를 투영한 뭔가 캐릭터나 아바타가 움직이는 모든 거를 게임이라고 불렀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려하게 그래픽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결국 다 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나? 라는 네. 생각에서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는 결국 게임이다. 그런 연장선상으로는 또 상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저는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한다면 네. 메타버스가 헤드셋 관계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메타버스에 제가 아까 그 어떤 가상의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네. 그 캐릭터가 1인칭 시점으로 움직인다는 거에 저는 좀 메타버스의 특징이라 생각해요. 기존의 인터넷과 다른 점은 내가 가상의 캐릭터가 1인칭 시점으로 상점에 들어가고 다른 제페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로블록스도 네. 1인칭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1인칭 시점은 중요한 이유는 이 몰입감을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 몰입감을 높여주는 가장 현재로서 유용한 디바이스는 VR, AR 헤드셋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메타나 이런 회사들이 이 메타버스 기반으로 호라이즌 월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뭐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헤드셋은 여전히 유용한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면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소식 중에서 제일 뜨겁다고 하긴 좀 그런데 네. 요새 소식이 그 컴투스의 메타버스 계열사인 이제 컴투버스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컴투버스라는 게 지금 서비스가 나온 지가 진짜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왜 만들자마자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게임사들이 메타버스 NFT 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다 해봤거든요. 그런 걸 다른 형태로 뭐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건 사이버머니에 가깝고 메타버스는 MMORPG에 가깝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창업자들마다 좀 다르게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흔히 말하는 거대 게임사의 창업자들은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개인 회사로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공격적으로는 좀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겪어봤으니까. 이게 공격적으로 게임 사업하다가 엄청나게 몰매 맞았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약간 여기서 최선두보다 조금 후인 업체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위메이드와 컴투스를 둘 수가 있는데 사실 컴투스의 송병준 의장이 굉장히 이런 데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뭐 코인원도 인수하기도 하고 관련 콘텐츠 회사도 굉장히 많이 사기도 하고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해봤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NC소프트나 넥슨에 비해서 덜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또 공격적으로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컴투버스라는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획을 했고 이거는 올인원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 다만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든지 업무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무래도 이용 동기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컨벤션 센터를 오픈해서 대규모 컨퍼런스 콜도 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파트너사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파트너사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근데 대체로 좀 평가는 퀄리티는 괜찮은데 근데 차별성은 모르겠다 뭐 이런 평가 많고 이게 사실 이게 메타버스 서비스들의 공통된 평가인 것 같아요. 대충 괜찮은데 그거가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뭐 이렇게
했죠. 어쨌든 컴투버스는 모회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서 한 300억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고 지금 현재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태운 것 같아요. 20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거죠. 100명 직원 대상으로 모두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고강도 구조조정인 거죠. 만약에 나가면 3개월치 급여를 주겠다. 근데 다만 모회사라든지 다른 계열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컴투스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지만 사실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보면서 특히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내놓아서 그런 걸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수십 개를 딱 뿌린 다음에 이중 되는 거에 집중. 뭐 이중 잘 된 게 이제 서머너즈 워라든지 뭐 이런 대박 게임인 거고 잘 안 된 게임들은 빨리 이런 걸 이제 오랫동안 경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관점은 그러면 컴투버스는 사업 안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200억 정도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버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사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피봇에 준하는 그런 변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단 내렸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피봇을 한다는 말씀은 그럼 아까 그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툴이랑 업무 공간 정도를 오픈한 거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붙이는 거는 지금 이제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아마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 내놨는데 사실 제페토라든지 극소수 서비스를 빼고는 사실 이용률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상태인데 근데 돈은 진짜 많이 잡아먹거든요. 일단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게임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하나의 세계관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뭐 기본적으로 몇십 몇백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인 거죠. 그래서 마켓핏을 찾고 와우 포인트를 찾는 데 시간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컴투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활동했던 거라든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다 줄이고 있고 좀 뾰족한 걸 찾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전반적인 업계인 거고 컴투버스가 좀 부각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이 방금 말씀해주신 컴투버스가 바로 이대호 기자님께서 홀로 외치시던 그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이대호 기자님은? 그 대표님을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뷰를 했고 네. 망하면서 이제 다시 인터뷰도 안 했지만 어쨌든 연락을 해봤는데 네. 처음에 그 호기롭게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 그게 사실 잘 됐을 때의 계획이에요. 뭐도 하면 근데 그 잘 되기 위해서 아까 뭐 와우 포인트라고 말한 그런 킬러적인 서비스나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싸이월드 할 때도 싸이월드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네. 뭐 싸이월드라는 메타버스 세계, 가상 세계, 아바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 허세를 한번 이렇게 부려보고 네. 싶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여자를 한번 가보고 싶거나 그렇죠. 이런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없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걸 만들면은 사람들이 막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죠. 그래서 좀 이런 게 생략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컴투버스만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메타버스의 전반적인 좀 문제이긴 한데 사실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비유를 들었을 때 마치 비둘기가 사람이 주는 게 모이를 쫓아서 이렇게 가듯이 덩치를 불리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보는 거죠.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용자들이 이 버튼을 뒤에 많이 누르네 하면 이 버튼을 더 이게 노출도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 공간에 진짜 많이 가네 라고 하면 이 공간을 예쁘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용자 니즈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광이 생략됐고 딱 이런 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모을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걸 만드는 게 하나의 포인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좀 열광한다든지 아니면 더 쓸 수 있는 그걸 만든 다음에 그다음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플랫폼이 되어 있고 이게 사실 20년 전, 30년 전에 인터넷 플랫폼 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게 역순이 된 거죠. 근데 그 씨앗은 사실 기술 혁신성과 그 투자금이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때가 됐다. 지금 그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뭐 크래프톤, 뭐 NC소프트, 넥슨, 뭐다음 아마 넷마블도 그랬던 것 같은데 메타버스를 손을 안 놓고 계속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뭔가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컴투버스가 만들었던 이런 뭐 넓은 가상 공간 이런 게 아닌 좀 다른 형태인 건가요? 왜 계속하는 건가요? 또 아까 메타버스는 게임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뭐 틀린 말 아니라 생각하는 게 게임적인 요소가 메타버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메타버스에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뭐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게임을 하려는 건 아주 훌륭한 목적이죠. 쇼핑을 해야지 하고 메타버스를 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 안 가도 쇼핑할 데가 많잖아요. 더 좋은 게 많고. 근데 게임은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메타버스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배틀그라운드와 경쟁하는 게 뭐죠? 포트나이트. 네. 포트나이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 처음에부터 메타버스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 안에서 점점 이 포트나이트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섬에 막 가서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된 거죠. 이런 성공 사례가 있으니 안 따라갈 수 없겠죠. 이건 킬러 콘텐츠가 분명을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확장시키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이번에 LLM 서비스가 많이 뜨면서 이 LLM과 결합이 되면 그래도 좀 다른 예전에 메타버스가 못하던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로서는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다. 메타버스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데 LLM이 거기에 결합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NPC들이 가상으로 존재해서 움직인다 이런 건데 메타버스에 NPC 만나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피파를 이번에 1년 동안 되게 좀 열심히 했거든요. 네. 한동안 한 15년간 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딱 출시할 때 사갖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이랑 붙는 건 좀 무섭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그거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뒤에 나올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한 이제 가상 아이돌 네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상의 화면을 갖고 있지만 사실 뒤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이거는 간만 가상이에요. 외모는 가상이지만 존재는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생성 AI가 붙으면 존재 자체가 가상일 수 있어요. 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그럼 나라 내 질문에 가상의 애가 가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쓸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것도 기획자의 그런 관념이라든지 철학이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아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말할 거하고 연결돼서 좀 네. 그런기도 해요. 이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LLM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이 정말 이게 도입이 됐을 때 그 장점으로는 기존과 다른 복합적이고 좀 그런 게 뭐 가능하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단점으로는 분명히 뭔가 기술의 한계라든지 기획의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뭐 기사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연휴 때도 그런 기사 봤거든요. 어디 되게 중앙일간지였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 미국 10대들이 주머니 속 이성과 연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유행하는 요새 LLM을 활용한 요 미팅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 있을 수 있죠. 제가 너무 제 관점에서 이거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생성 AI를 통한 아바타를 생성하고 네. 그런 아바타가 NPC처럼 전 세계를 메타버스 내를 돌아다니면 나는 그 아바타와 만나서 뭐 재밌는 놀이를 하고 할 수 있죠. 저로서는 그걸 할까라고 싶긴 한데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린 사람들은 제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최소 이제 40대 이상은 공감을 못한다. 아,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공감되진 않았어. 지금 방금 이제 아이돌 얘기까지 나올 뻔했는데 거기 전에 한 단계가 있었어요. 이 아이돌까지 나오기 전에 유행하던 게 사고 안 쳐도 좋다는 광고 모델, 로지 이런 애들. 네네. 버추어 휴먼이 또 엄청 떴었잖아요. 네네. 인스타 가서 이제 진짜 사람인 양 뭐 이런 것도 팔로우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 그쪽은 지금 업계 분위기가 어떤가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나요? 관련 기업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진짜 관심이 있고 진심이에요. 뭐 약간 메타버스라든지 코인은 약간 좀 투심이라든지 이런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버추얼 휴먼 쪽은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일단 팬덤 비즈니스가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뭐 수익 모델도 이미 검증이 됐고 여기에 뭔가 자동화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다. 쉽게 말해서 뭐 실물 아티스트가 아닌 뭐 정말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가 나오면 굉장히 잘 되겠다. 뭐 그런 건데 장점이 많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첫 번째는 사고 안 친다는 거, 이게 완전 통제 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작권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그래서 좀 사석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YG, JYP, SM 그 창업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싫어하는 게 재계약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 끼워놨는데 이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요새 재계약 때문에 막 주가가 춤추잖아요. 그렇죠. 소송 때문에 걸던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보통 70년 정도 이렇게 보장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할머니 될 때. 근데 이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늙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모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디지털 작업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를 좀 연동 가능하기 쉽게 그렇게 코딩이라든지 API를 잘 구축해 놨다면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옮길 때 굉장히 손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큰 효율성이 있고, 네 번째가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미의 극한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그 어린 친구들 만나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웹툰을 자기가 보는 이유가 연예인보다 더 예쁘니까, 더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한 포토샵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뭐 아이돌 좋아하는 게 미의 극한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본이 투여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버추얼 휴머는 그 극한의 극한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장점 때문에 그래서 진짜 기업들이 진심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뭐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건데 생생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버추얼 휴먼이라는 것 자체가 리얼리티가 핵심인데 리얼리티가 떨어지니까 그 자체로 좀 모순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기획과 통제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프로듀서가 뭔가 이제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를 만들 때 초반에는 이제 마치 얘들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얘네들이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프로듀서의 감이 영원할 수가 없고, 뭐 제가 앞서서 얘기한 뭐 그거하고도 연관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들이 일종의 앙트러프러너십을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혁신해야지만 그 팬덤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뭐 그 성장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걸로 대변되는데, 근데 버추얼 휴먼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단점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이제 기획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뭐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는 실물 아티스트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이제 그런 그 단점들이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좀 제한적인 세계관과 제한적인 활동 공간을 가지고 실물 아티스트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앞서 얘기한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그 최소화하는 게 성공 방정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AI 캐릭터 만들어두면 좋은 게 IP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 비즈니스가 폭넓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70년까지 사용 가능하면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과거 한 20년 전 영상을 보면 아유 촌스러워, 요새는 많이 세련되졌네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그 버추얼 휴먼들은 20년 전에 보면 그래픽이 안 좋아 이러다가 지금은 정말 생생한 걸 이제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렇죠.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픽은. 네. 로지도 점점 더 생동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저는 뭐 그 실물 아티스트랑 직접 경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3D라든지 실물에 정말 가까운 걸로 만들면 좀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얼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2D가 오히려 저는 되게 잘 먹힐 수가 있고 웹툰 형태가 잘 먹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버추얼 휴머는 프린세스 메이커 2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제한적인 활동 공간, 제한적인 세계관, 여기서 실물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야 버추얼 휴먼이 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딱 와닿는 게, 이게 지금 로지에서 이제 아이돌로 넘어가면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요새 그 저희는 이제 영상 만들면은 자료 화면에 찾아야 되니까 항상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AI 하다 보면은 그 알파고가 이세돌이잖아요. 이 이세돌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세돌을 찾는데 이세돌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지 했는데 그게 이세계 아이돌의 줄임말로 요새들은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이세돌 하면은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멜론 차트에
지금 뭐 10위 안에 20위 안에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노래를 알 정도니까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이세계 아이돌이 그 2D 그래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나가게 된 겁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일단 이 세계 아이돌 같은 이런 버추얼 휴먼을 메타버스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새로운 세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세계 아이돌 같은 그런 친구들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그 가상의 캐릭터가 우리 현실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아니고 지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정의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현존하는 이런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죠. 과거에는 없었던 게 아니지 사실은. 이게 우리 아담 알잖아요. 사이버 가수 아담. 네. 그거 뭐 사실 거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이버 가수 아담은 활동한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존재는 했지만 활동한 플랫폼이 없으니까 만날 기회가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 아이돌 이런 친구들은 유튜브, 뭐 트위치 이런 속에서 진짜 활동을 아까 말했듯이 그 뒤에 사람이 있지만 정말 실존하는 외모만 가상의 인물이지 실존하는 인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하고 공감하고 교류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심 대표님 보시기에 이 세계 아이돌은 메타버스보다는 팽수에 가깝다. 일종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세계 아이돌 이제 뽑을 때 제가 이제 2D라고 했는데 사실 뭐 오디션 보고 이럴 때는 3D 공간이긴 했죠. 그 이제 본 그 공간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메타버스의 그 공간 같은 데서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픽일 뿐이고 우리의 그 생태계 자체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네. 유튜브고 네. 트위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 디지털로 볼 수 있는 곳에 이제 나타나갖고 네, 하니까. 그렇죠. 네. 요새는 뭐 진짜 콘서트장에 이제 입혀갖고 페스티벌에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 유튜브 같은 걸 본 적이 있는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연령대가 있으니까 네. 이 세계 아이돌의 멤버가 운영한 유튜브 이런 데 안 가보셨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가보면 재밌어요. 진짜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속에서 사람이 나타나고 이 가상 캐릭터가 나타나고 네. 그 안에서 얘기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해요. 그런 그 가상 인물이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나타나죠. 네. 그리고 실제로 1대1로 매칭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 누군가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팽수처럼 네. 누군가가 하고 계시는. 그래서 건데. 저는 이게 메타버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이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분들은 좀 당연한 얘기하라고 하실 텐데 솔직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인기가. 그리고 이게 지금 플레이브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초동 앨범 판매량이 20만 장이 네.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근데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세계 아이돌처럼. 남자 여자만 다른 거죠. 사람이 뒤에 받쳐져 있는 버추얼 휴먼 중에 8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지금 이 세계 아이돌. 네. 남돌이 지금 플레이브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지금 뭐 앨범 차트에서도 뭐 엄청나고요. 근데 메이브가 아무튼 딱 아까 말씀하신 진짜 인간과 거의 되게 비슷한 3D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이돌인데 여기가 1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이제 데뷔곡 했을 때는 확실히 이세돌이랑 플레이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또 최근에 컴백 예고를 했는데 또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상 캐릭터들이 다 이제 인기를 좀 이제 관심을 갖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빨랐었던지 좀 별로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세돌이 뜨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이세돌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이 세계 아이돌이 뜨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다 관심이 가는 중이거든요. 네. 이쪽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가상 아이돌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그 업스테이지 있잖아요. AI, LLM, AI로 유명한 업스테이지가 요 메이브 쪽이랑 손을 잡고 그 LLM으로 이제 AI 페르소나 AI를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LLM이 대답을 해주고 네. 뭐 멤버들한테 무슨 MBTI를 입히겠다. 네.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그 뭐랄까 그 현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은 블랙핑크나 뭐 물론 이게 서브컬처로서는 전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실물과 가까워지면 결국은 블랙핑크나 트와이스랑 경쟁을 할 텐데 이길 수 있을까? 콘텐츠 양이 다를 텐데 사실 그 기획자가 뒤에서 하는 거랑 멤버 사람이 개개인이 살아주시는 거랑 완전 다를 텐데 뭐 공항에서 뭐 보여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 찍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파워풀한 거는 뭐랄까
이미 검증된 IP 회사들이 IP가 버추얼 휴먼 되는 게 좀 가장 파괴력이 강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원피스라든지 드래곤볼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걸 저작자가 허락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왜 나는 브루머랑 결혼 안 하고 찌찌랑 결혼했나 인터뷰한다든지 아니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LLM과 결합해서 아니죠. 아니요 그냥 그 오히려 저는 좀 뭐랄까 물론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확실히 가상세계라는 느낌이 확 나는 게 더 인기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왜냐면 직접 경쟁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2D 기반의 캐릭터들이 엄청난 인기를 모은 게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가상에서의 강점을 되게 많이 가져가 있는 거, 뭐 우르르한 뭐 근육이라든지 뭐 에너지 플러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판타지를 자극해서 굉장한 인기를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해야 되고 그 관점에서 이미 검증된 IP 회사들의 그런 뭐랄까 버추얼 휴먼화가 파괴력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실물이랑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물론 서브컬처로선 존재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경쟁에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뭐 블랙핑크를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닐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LM과 결합했을 때 파괴력. 아까 말했듯이 이 지금의 존재들은 사실상은 뒤에 사람이 있고 앞에는 가상 인물이 얼굴만 이제 펭수처럼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정말 가상의 인물이 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는 거를 뭐 생성 AI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자꾸 거짓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재밌는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면 더 재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그 생성 AI 기술력이 그만큼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이게 지금 2세계 아이돌이랑 그다음에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뒤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생성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최 대표님이 찝어주신 것처럼 기획자 혼자서 다 만드는 거는 아니니까 사람이 뒤에 받쳐져 있으니까. 근데 메이브처럼 기획자 혼자서 뭔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공항 가는 씬까지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LLM과 결합을 잘 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생성이 된다고 하면은 콘텐츠가 꽤 받쳐줘서 인기를 끌 수도 있겠지만 심 대표님 말씀처럼 그게 과연 LLM이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좀 문제가 있. 그런 것도 이제 막 그 캐릭터가 막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제 정해지는 움직임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성 AI가 들어가서 캐릭터가 막 움직이는 것까지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 할 때 이런 표정 짓고 저런 표정 짓고 뭐 다양하게 갈 수 있다면 이제 진짜 몰입감 있게 그 캐릭터에게 접근할 수 있겠죠. 지금은 생성이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생성 AI가 확실하게만 받쳐주면은 24시간 일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이제 기술력이 생성 AI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의문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시간이 남은 것 그래서 저는 같지만 좀 제한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정말 24시간 노출되고 뭐랄까 뭐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얘는 딱 이 공간에서 이것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획자가 더 이렇게 신경 쓸 부분도 많고 그리고 허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리스크 해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된 세계관과 활동 공간 이걸 좀 잘 만들어내는 게 그 관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린세스 메이커를 얘기한 겁니다. 제가 단순하잖아요. 거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돌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또 요새 핫했던 게 이번 추석 연휴에 메타가 메타 커넥트 2023 행사를 열고 이제 퀘스트 3를 저번에 이제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만 한 게 아니라 보면은 다양한 이제 콘텐츠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인해서 이제 만든다고 유튜브에도 많이 공개를 하고 했더라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메타가 완전 수직으로 꺾였었잖아요. 막 사람들 다 내보낸다, 그다음 주가 다 뭐 반토막 났다, 3분의 1 토막 났다 했는데 요새 지금 메타 한번 주가 보시면은 지금 최고치에 거의 한 80% 이 정도까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요게 지금 메타버스의 사업이 그냥 꺼지지만은 않은 것 같다. 뭔가 한 1년 전과는 다른 것 같다.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난해 주가 진짜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매출과 트래픽 성장세가 꺾였다 혹은 정체됐다 이런 얘기가 퍼졌고 실제로 그게 실적에 나오면서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본 거죠. 특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좀 올드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자리를 유튜브와 틱톡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경쟁력과 브랜드에 큰 흠집을 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창업자가 메타버스의 길이 있다라고 해서 정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온 거라든지 성과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가 하락에 큰 힘을 보탰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페이스북이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집중과 선택을 못하는 느낌이다. 좀 옛날 야후 같다. 뭐 이런 느낌, 이런 폭평을 날리기도 했는데 저는 많은 부분 공감했고 뭐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부분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좀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매출과 트래픽이 정체된 건 맞아요. 최근에 2분기 실적 보니까 거의 이렇게 평평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월간 이용자 수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0억 명 정도로 예상되고, 그리고 그렇게 공시를 했고 인스타그램은 밝히진 않았는데 20억 명 넘을 것으로 이렇게 업계에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확실히 트래픽은 넘버원이다. 그리고 광고 매출도 그렇게 뭐 빠지거나 부진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가 빠진 게 너무한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뭐 메타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오큘러스 시절 때부터 VR 시장에 굉장히 많이 문을 두드려서 어쨌든 지금은 그 관련 디바이스 시장에서 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상황이 확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년에 이제 빠졌던 건 너무 과했다라고 해서 좀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뭐 분석을 보태자면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왜냐면 그 흔히 말하는 뭐 구글, 아마존, 뭐 그 애플, 뭐 이런 빅테크 기업보다 이제 한 티어 낮은 회사로서 그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딱히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다 한 자리씩 다 강하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흔히 말하는 넥스트 빅띵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비어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힘겹게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메타버스 택한 것은 저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의 뭐 넥스트 버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게임 시장의 파괴력을 뭐 너무 알고 있고 그게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 해볼 만하다는데 다만 분명히 인터넷과 콘텐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터넷 플랫폼을 잘하는 회사랑 콘텐츠 제작을 잘하는 회사는 좀 DNA도 다르고 실제 우리나라 넥슨 NC가 인터넷 안 하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게임을 일부는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핵심 역량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서 좀 약간 방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플랫폼 운영하는 노하우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약간 감 잡으면 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괜히 뭐 다른 SNS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뭐 동영상을 한다든지 이래봤자 정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틱톡의 자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래서 좀 이렇게 배팅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메타가 저렇게 들쭉날쭉했던 건 다 애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메타가 주가가 급락했던 거는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첫 번째는 페이스북이 처음으로 가입자가 주는 분기가 있었어요. 네. 그 분기에 급락했거든요. 일단 페이스북 가입자가 줄었다는 거는 시장에 큰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애플이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걸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3자 광고를 못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타격받은 게 이제 페이스북일 것이다, 인스타그램일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왜냐면 그걸로 먹고 살았던 회사니까 개인 추적 광고로. 근데 막상 이제 와보니 광고 매출이 그렇게 줄지 않네, 오히려 느네 라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앱 추적 투명성이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트래픽이 워낙 많아서. 여기서 두 가지 유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동의 안 할 줄 알았는데 많이 동의를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추적 광고라는 게 쓸모없는 거였구나. 그렇게까지요? 그러니까 개인화 광고라는 게 별로 개인화가 아니었구나. 어차피 그냥 광고를 때리든 마구잡이로 때리든 추적해서 때리든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저희 유추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저런 이유로 생각보다 광고 매출이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가는 오르고, 그리고 메타가 이제 이
나는 메타버스로 간다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아, 내가 애플 저런 애들의 정책 때문에 이 플랫폼 내에서 살 수가 없어. 모바일이라는 플랫폼 내에서는 내가 애플의 구글의 저 눈치 보면서 못 살겠어. 나만의 플랫폼을 가져야겠어라고 먹고 차세대 플랫폼은 무엇이냐? 모바일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커버그는 이건 메타버스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 내가 먼저 가겠다.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가기 전에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던진 거죠. 모두 배팅을 거기다 한 거죠, 올인을. 그랬는데 이제 지금 막상 안 좋아서 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애플이 또 이렇게 이거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헤드셋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애플이 저거 한다고 이 시장 기회 있는 거 아니야?라고 또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또 그래 그러면 호라이즌 막 이런 데 퀘스트 된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올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애플이 비전 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처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될 만한 그런 비전 프로죠. 사실 이거 진짜로 팔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고 개발 키트처럼 내놓은 요 지금 비전 프로가 나온다고 하면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MR 생태계를. 이제 서비스 킬러 콘텐츠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앱 생태계에 있어서 사실 모바일 때는 우리나라가 한 2, 3등 안에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앱 서비스를 만드는 나라로서.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이 애플이 만들려고 하는 이 MR, 그다음에 메타도 있을 테니까 요 메타와 애플이 만들려고 하는 MR 생태계 내의 앱 서비스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적극적입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 않아요. 아직 그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둘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가상 세계에서는 그래도 뭐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이 있었는데 이 이제 AR 기반의 MR 이쪽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쪽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막 적극적인 회사로 나서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막 그걸로 막 투자를 받거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는 게임이 여전히 가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 같은 걸 만드는 회사는 여럿이 있죠. 뭐 아웃스탠딩에서는 시리즈 A 이상 받은 게 모니터링하고 리스트업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아요. 일단은 AR, VR 콘텐츠 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시리즈 A, B로 못 가더라고요. 뭔가 아무래도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수익화가 안 되고 워낙 투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거기로 못 가는 거겠죠. 그래서 좀 지금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하고 약간 헝그리 정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디스트릭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웹 디자인 회사였는데 나중에 디지털 아트라는 걸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했어요. 뭐 디지털 아트라는 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전시품 만들고 뭐 전시회하는 뭐 그런데 그 진짜 힘들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가 어떻게 보면 VR, AR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뭐 코엑스 보면 뭐 물결 넘치고 뭐 고래 나오고 막 이런 걸 이런 것도 그들의 작품 중 하나인데 거기가 처음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그것 때문에 뭐 정말 창업자가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뭐 그 이제 별세 하시기도 하고 뭐 되게 월급도 못 주기도 했고 막 100억 적자 나고 뭐 특히 10몇 년 전에 100억 적자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한 2017, 18년부터 되게 엄청나게 이게 속된 말로 존버하면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10년 동안 축적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그런 그룹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뮤지엄 비즈니스를 통해서 굉장히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단 기술력도 진일보되고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상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수익 모델도 만들면서 최근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VR, AR 쪽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통해서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래서 약간 VR, AR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인터뷰한 회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힘들지만 약간 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어두운 시기라고 봐야죠. 그 밝은 빛을 기다려야 되는. 근데 디바이스가 나오면 지금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이폰도 완투까지는 그렇게 그 생태계가 완벽하게 꾸려지지 않았거든요. 3GS가 나온 다음에 이 모바일 혁명이 일어난 거니까
디바이스가 좀 더 발전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확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도 조금 있고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투자금이 시리즈 A라고 하면 보통 투자금이 한 30억, 40억은 들어가야 시리즈 A니까 그 정도의 투자금을 받는 회사는 지금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극소수고 근데 100억 단위로 넘어가는 회사는 진짜 손으로 꼽을 정도다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투자자들도 이게 보여야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AR 자체가 디바이스가 없어서 뭐 지금 그렇게 대박을 뭐 투자 100억, 200억씩 받기에는 플랫폼 자체 디바이스 플랫폼이 없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비춰서 카메라로 비춰서 하는 이런 거가는 그렇죠, 그렇죠. 큰 그 경험의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이 한 7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은 10만 대 언더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뭘 좀 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애플이 생각하는 이 디바이스는 그냥 새로운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PC를 쓰다가 그 뭐 모바일 폰을 아이폰을 쓰다가 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쓰듯이 새로운 컴퓨터 하나가 생기는 정도지 새로운 세계를 간다거나 유니버스가 열리거나 이런 접근은 아니라고 보는 게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저 메타는 호라이즌 월드라는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열고 이 안에서 모든 걸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런 건 발표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생산성 도구로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우리 컴퓨터로 하는 거를 그냥 이걸로 하면 이제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뭐 회의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유니버스가 아니다. 아. 그냥 새로운 도구다라는 정도로 접근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크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메타 측에서 직접 밝힌 건데 얼마 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러니까 기술적 한계를 인정을 했어요. 거기 CPO하고 CEO가 나와가지고 그 인정을 했는데 솔직히 그 리얼리티를 구현하기에는 기술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코미디 클럽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수백 명의 관중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다 제각각 다른 액션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뭐 팝콘을 먹을 수 있겠고 누군가 이렇게 턱을 갤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숨소리라든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다 들리는데 이게 현존하는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속도상으로는 도저히 그걸 지원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 정도를 다 구현하려면 그래서 확실히 기술적 한계를 좀 벗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사야 된다는 게 너무 큰 저는 그 뭐랄까 그 진입 장벽인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 봤을 때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콘솔이 게임 시장을 사실상 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비교했을 때 시장 사이즈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모바일과 PC 게임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디바이스를 안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용자로서는 정말 몇만 원으로 엄청난 그런 기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콘솔은 기본적으로 수십만 원 써야 되고 여기 또 몇만 원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 장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VR이라든지 AR 디바이스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즐겨야 되는데 여기에 몇십만 원 일단 쓰고 몇만 원 또 써야 된다고 하면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좀 두 가지 요건은 좀 한계는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메타버스가 게임 쪽으로 보시니까 디바이스도 이제 콘솔이나 이런 쪽으로 비교가 되는 거고 사실 공간 컴퓨팅 쪽으로 보면은 PC나 아니면은 모바일이랑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애플과 메타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게 삼성 같은 경우도 뭐 구글이랑 MR 디바이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최근에는 뭐 LG가 메타랑 퀘스트보다 더 고급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뭐 기사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쪽 시장이 이 넥스트 모바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다라고도 하는데 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약간 그쪽에 있어서는 회의적이실 수 있겠군요. 넥스트 모바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그래서 게임을 거듭 얘기하는 게 게임은 여전히
완전한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리고 IT 산업을 완전히 혁신을 주도한다라고 보긴 어렵죠.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계속해서 차츰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죠. 뭐 이번에 항저우 그 올림픽 때도 어떻게 보면 롤이 굉장히 큰 그런 뭐랄까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3세대 컴퓨터는 좀 다른 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뭐 다른 요소가 생겨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혁신을 주도한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근데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계속해서 시장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글로 손으로 글씨 쓰다가 워드 프로세서를 쓸 때는 확 경험이 달라지잖아요. PC를 쓰던 경험에서 모바일로 갈 때 가장 큰 경험의 차이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포인트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편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더 접근하기 쉬워서 쓰는 거였거든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이메일도 컴퓨터 키고 이메일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걸 이걸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점점 이메일은 이걸로 확인하게 되는 이제 경험의 변화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컴퓨팅 플랫폼인 이 비전 프로 같은 이런 친구들은 어떤 경험의 차이를 줄 것이냐. 그게 저는 애플이 얘기하는 건 몰입감 이런 거거든요. 뭐 화면도 엄청 크고 막 끝없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는데 끝없는 디스플레이 영화를 본다. 그런 걸 한번 해볼 만한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워드 프로세서를 거기서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있는 여러 그림 중에 그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로는 뭐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업무 툴 이런 거는 과연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을까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안 써봐서 쓰면 와 이건 정말 다른 경험을 주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상은 잘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좀 뭐 NFT와의 뭐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블록체인과 이제 엮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 광고로 말씀드리면 티타임즈 IT 트렌드 2024 저희가 이제 강연이 하나 유료 강연이 나올 예정인데 그쪽에서 이제 김지현 SK 부사장님께서 관련해서 이렇게 엮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좀 저희가 이제 MR 디바이스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해서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쪽을 지금 조망해봤고 조망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뭐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메타버스가 지금처럼 홀대받을 건 아니다라는 거는 대충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모바일을 경험해 보신 입장으로 예상으로 여쭤보면은 예를 들어 모바일 혁명 때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약을 했잖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없던 회사가 이렇게 생기기도 했고 그러면 그런 와우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의 뭔가 그 분야가 예를 들어 콘텐츠를 만드는 게임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기기를 만드는 쪽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뭐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존재하는 그런 어떤 분야의 회사들 혹은 뭐 저 모바일처럼 스타트업이 나와야 된다거나 혹시 어느 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근데 뭐 이거는 콘텐츠 아닐까요? 결국 뭐 게임 쪽에서 뭔가 그때 뭐 넷마블이 거의 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뭐 다 함께 차차차인가 그런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발 주자인데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딱 그 되게 뛰어난 창업자가 의사결정을 해서 된 것처럼 아마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 뭐 컴투스라든지 아까 제가 언급한 것도 좀 비슷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좀 약간 좀 후발인데 노하우도 쌓였고 이렇게 의사결정 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게임 쪽과 뭐 음원 엔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게 한번 나오면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그 맛을 보면 그쪽으로 자본이라든지 그런 게 우르르 쏠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정말 유망성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생태계를 누가 만들어내느냐에 이제 그 회사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많이 하죠. 뭐 제페토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그 안에서 뭐 게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제페토에서는 뭐 콘텐츠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됐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마음이 들어야 생태가 이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뭐 유튜브처럼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한 번씩 갖게 돼. 나 로블록스에서 한번 뭐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으려면 기술 장벽이 없어져야 되고 뭐 스킬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려면 엄청 쉬운 걸로 내가 공급자가 되고 내가 소비자가 되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누가 만들 것이냐는 뭐 지금 뭐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뭐 그들 이외에도 누군가 그걸 만들어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새로운 뉴 플랫폼으로 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랫폼을 잡는 자. 네, 그렇죠. 결국은 플랫폼 잡는 자가 전체를 다 잡게 되어 있으니까요. 늘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게 레디 플레이어 원인데 메타버스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막 바람을 탔을 때도 거기까지 상상하는 것 때문에 약간 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세상 정말 완전 가상의 모든 인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상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에이씨 메타버스 뭐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이런 이야기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여쭤본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기술 대충 감안했을 때 10년 정도 보면 이제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 정도 봤을 때 이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이 실제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신 대표님께 한번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뭐 AR이나 VR 같은 기술의 관점이 아니고 새로운 유니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새로운 유니버스에 대한 다 그 호기심과 또 어떤 현실의 나 말고 다른 캐릭터로 가상의 캐릭터로 새로운 유니버스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서 현실에 나와 전혀 다른 캐릭터로 막 어그로 끌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욕망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캐릭터가 뛰어놀 수 있고 뭐 즐길 수 있는 어떠한 플랫폼이 있다면 그거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저희 아들도 막 봐도 뭐 로블록스 걔 맨날 들어가거든요. 거기 재미있는 게 많고 거기서 뛰어놀 게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른들도 그런 플랫폼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플랫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생길 수 있다. 네. 10년 정도 안에는. 네,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12, 13년 걸렸어요. 2005, 6년에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완성시킨 건 거의 한 19년, 20년 이때쯤에 거의 완성시켰거든요.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틱톡 같은 경우는 거의 1,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제패했죠. 그래서 뭐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바이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엣지 있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훅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좀 롱텀으로 보면 뭐 둘 중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 저쪽을 다. 그러니까 뭐는 절대 터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 뭐 정도면 포켓몬고라든지 뭐 이렇게 네. 막 한때 막 이렇게 근데 포켓몬고는 지금도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그거는 거기 있는 내부에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달려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랄까 좀 그 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바이럴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빨리 가는 거고 아니면 좀 느리게 가는 거고 뭐 그게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무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요 관련해서는 제 예상에는 앞으로 좀 더 다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의 완전 가장 밑에 바닥은 좀 찍은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그래도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뛰어드니까 지금 뭐 삼성, LG, 구글, 뭐 애플, 메타 이렇게 뛰어드니까 뭐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좀 전할 소식이 좀 많지 않을까? 메타버스란 용어를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맞아요. 네, 뭔가 다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플이 공감권 미팅 하듯이 내년에는 진짜 뭘로 부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불렀던 그 것들을 전할 일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광고의 시간 가져볼까요? 아웃스탠딩은 요새 뭐 있으십니까? 아웃스탠딩은 네, 이게 뭐 딱히 없고요. 근데 좀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안 했다가 이제 좀 재개해 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 네이버 카페 만들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바이라인은 어떻습니까?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로봇을 주제로 하는 그 바비네 커뮤니티를 지금 한 내일쯤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오픈되면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11월 23일 날 금융 테크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직 스폰서를 모집 안 했는데 기술 업체 여러분 보고 계시면 스폰서십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바비네 로봇, 그다음에 금융테크, 네. 금융테크의 스폰서 모집,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그렇죠. 아웃스탠딩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곧 나올 2024 IT 트렌드 강연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저희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네, 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